네,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여기저기 이제 인사들이 거의 이제 윤곽을 나타내서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장관 자리는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2명 빼고는 다 됐어요. 근데 그 앞서서 저는 국정원을 좀 봤어요. 국정원 인사.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의 이동수, 김호홍, 기조실장의 김희수 변호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국정원 1차장이 하는 일은 외교와 국방을 맡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정원의 1차장은 외교와 국방이고 국정원 2차장이 북한과 어떤 대북 전략을 맡는 자리예요. 국정원도 1차장과 2차장의 임무가 달라요. 지금 국정원 1차장이 된 이동수는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종성 그 당시에 국정원장 당시에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외교와 국방을 맡는 것이고 2차장은 대북 전략을 맡는 사람인데 이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은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과거에 국정원에 관한 일들을 했던 전문가들을 이종석 국정원장이 1차장, 2차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국정원 기조실장이에요. 이 국정원 기조실장은 누구냐면 김희수 변호사인데 이분은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도 지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 감사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도 했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 정도 했었습니다. 대기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딴 분들은 별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 1차관 이상경 국토부 1차관만 좀 소개를 해줄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의 책사였어요. 책사.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 개발과 이익 환수제를 주장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시절에 이익 환수제 얘기했던 거 이 사람이 다 설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지난 대선 윤석열과 붙어갖고 아깝게 졌었을 때는 이분이 2021년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국토부 1차관 실무자로 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관 자리들 하나하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새로 임명된 장관들 보면 요 얼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왼쪽이 여러분들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분이 기재부 장관, 이분이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정성훈은 알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보건부 장관,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누구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분이 윤호중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임명했는지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스펙을 좀 볼게요. 장관들 부총리 겸 이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겸이죠. 구윤철 경부 성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재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과거에 지냈었고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그 국정 철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야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제 부총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돈 좀 풀어라, 지원금 줘라 보다 홍 그 새끼 누구야? 그 홍 뭐야? 그 뭐 있었잖아. 예전에. 그 누구죠? 홍남기. 홍남기 지가 무슨 국고 뭐 창고직이니 개소리라면서 그렇게 20대 대선 때 애를 먹이더니, 근데 지금 이 구윤철 이 기재부 장관은요, 추경이나 어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선호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정부의 재정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국정 기조가 철학이 잘 맞는 분이라서 이분이 지금 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재정과 AI로 성장 분배 선순환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분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숙, 이분은 빵진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됐냐? 딴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봐도 그 대학 진학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인서울만으로도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인구가 서울 과밀집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재학 진학을 수도권에서 분배할 수 있게 전국에 10개 정도의 서울대 수준의 국공립대학을 만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어떤 철학에 맞는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경, 뭐 잘 아시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김정관, 이분은 실무자예요. 두산에너,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있고 정책 다 두루두루 겸직한 사람이라서 어떤 경제 실무 라인으로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19개 중에 17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장관들이 임명이 안 됐냐면, 지금 문체부와 국토부 아직 2개가 임명이 안 됐어요.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여성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이재명 정부의 청 내각의 30%의 목표가 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29.4%래요. 근데 이재명 오늘 어떤 타운홀 미팅인가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화인들이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분이 그 문체부 장관을 왜 임명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더라고. 아니 문화예술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쵸? 영화도 있고 음악계도 있고 공연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너무 문화계가 다양을 해서 어떤 사람을 왜 어떤 사람을 그 임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보가 돼 있는 상태고, 국토부 장관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18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18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8명이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10명이 최고였거든요. 그럼 왜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의원들이 다수 기용되냐? 딴 거 아닙니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개혁을 전광석화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군, 국정원, 그 다음에 기재부 이런
개혁의 드라이브를 빠르게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의원 출신들이 들어가서 그 조직을 장악을 하고 빠르게 당정 소통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과 내각 등 민주당 현역 의원 1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 개혁 과제를 조기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조기 완수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국정에 힘이 셀 때 개혁 과제를 조기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되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 관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현직 의원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됐죠.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통합과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에 지금 포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무서운 인사가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직 의원들 중에 대통령실 4명 지금 들어가갖고 사실 사표를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관들은 8명 그리고 친명 믿을 수 있는 현역들이 전면 배치가 됐다. 임기 초 개혁과제 조기 완수.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압승에 포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개혁과제나 이런 거 할 때는 현역 의원들이 그 관련 조직을 장악하는 게 훨씬 유리하대요. 빠르고. 그리고 전국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전국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힘당이 뭐라고 하고 비판하는 거는 개소리들은 듣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하고 이제 바로 오늘 본 주제 들어갈게요. 국가수사본부장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지금 임명이 지금 경찰청 차장 유재성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지금 말은 경찰청 차장이지만 경찰청장을 임명한 거예요. 왜 청장을 임명 안 하고 차장을 임명했냐면 지금 조현호 맞나요? 지금 걔가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이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공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씨 때문에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장 조지호가 지금 탄핵 심판을 아직 받고 있고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돼서 그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이 자연스럽게 경찰청장이 지금 이제 경찰청 차장이지만 창장이고 국가수사본부 박성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지호에 대해 그러니까 경찰청장 차장이 유재성이가 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을 맡는 거예요. 그 전에 맡고 있던 사람은 이호영 차장은 오늘 은퇴를 했고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 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왜 중요하냐면 전국 경찰 수사를 최종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경찰의 수사와 지휘를 총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국수본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형사사법제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검찰과 수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신임 새로운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들으라고 한 얘기죠. 경찰청 인사도 이렇게 빠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윤호중 어떤 행자부 장관 이거는 조직 장악을 위해서 중진급을 파견한 거예요. 그렇죠? 윤호중도 5선이에요, 여러분들. 윤호중도 5선. 왜 그러면 검찰 개혁에 행자부가 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윤호중,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는 정성호 5선들이 들어간 거예요.
오선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 나머지 그 대검 차장 이진수나 민정수석 봉욱 이런 사람들의 우려가 있죠. 저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먼저 정성호와 윤호중은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된 거고, 검찰 경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아는 윤호중과 정성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민주당을 배신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정성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막역한 사이예요. 근데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찰의 입장도 들어보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검찰 개혁은 될 거라고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사천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 이 정성호는 어느 쪽에 얘기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속 터질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자기의 친구를 보낸 거예요. 오래된 친구를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윤호중이나 정성호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켜보면 알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봉욱, 그 다음에 이진수, 먼저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난리가 났죠. 봉욱과 이진수 니들은 먼저 사과부터 해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봉욱은 검찰 전반적으로 사실 봉욱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윤석열 같이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쁜 짓도 했죠, 제가 보면. 근데 봉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검찰총장을 놓고 사실상 내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한쪽에서는 봉욱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봉욱은 검찰개혁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은 제가 검찰개혁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떠들어서, 그러니까 속은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봉욱은 검찰개혁은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은 검찰개혁 지가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놈이야.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가장 봉욱이 제가 보면 사과해야 될 부분은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때 차기군 출입국본부장과 이규현 점검사, 이광철 전 민정수석 등이 그 김학의 사건의 봉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이었던 뒤집으려고 했을 때 봉욱이 대검 차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차기군이나 이규현 이런 검사들이 다 저기 조국 혁신당에 있다 보니까 봉욱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부적절한 어떤 대검 차장의 처신은 맞습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이진수 차관은 또 박은정 검사나 박은정 의원님이랑 난리가 났죠. 지난 3월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에 찬성한 사람이에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진수 차관은 지기현 판사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저는 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여러분들 좀 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을까?
전 그걸 봤어요. 왜 그러냐? 먼저 잘 봐요. 저번에도 여러분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가 난리가 한번 났죠.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을 민정수석에 놨다라는 건 뭘로 볼 거예요? 아니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했더니 왜 검찰 출신을 또 민정수석에 임명하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낙마시켰습니다. 또 이번에도 봉욱이라는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중이 있냐? 첫째,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정말 EJ 전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조국 장관 열심히 하고 정말 검찰개혁에 모든 걸 바쳤지만 사실 실패를 했잖아요. 검찰개혁을. 지금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봉욱과 이진수를 사실상 임명을 한 거는 이번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아니 검찰 정기 인사가 있어요. 새 정부의 첫 검찰 인사 때 이진수와 봉욱이 윤석열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가장 큰 게 그렇잖아. 검찰의 첫 새 정부의 검찰 인사가 있는데 교수 출신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 검찰 내부의 속속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진수는 여러 번 법무부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이진수는 뭘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처음에 윤석열 라인이 있었고 한번 윤석열 라인이 물갈이가 돼서 새로운 윤석열 라인이 생겼잖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진수가 안단 말이야. 이진수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확답을 했겠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는 검찰 개혁은 올 것이 왔구나. 저항할 수 없다.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진수가 심의정의 뭐 따까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친윤이 아니다. 진짜 친윤들은 이미 다 승진할 때 이진수는 막바지 29기인데 29기 막차로 승진을 했다. 30기 승진할 때 마지못해서 이진수는 1차 승진자 명단에도 없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승진자 명단에도 없었고 겨우 3차에 막판 승진한 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무섭다는 게 뭐냐면 봉욱은 민정수석이야. 언제든지 반기를 들면 내일도 사표를 낼 수 있어. 그치? 이진수? 마음에 안 들어. 차관은 내일도 바꿀 수가 있어. 중요한 건 검찰청장, 공소청장과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야. 그쵸? 지금은 검찰의 손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봉욱이 대통령 철학과 다르게 검찰 개혁에 있어서 어설프게 딴짓을 한다? 너 내일 나가. 끝나는 거야. 바로 그냥 자르면 돼. 장관도 아니야. 이진수는 차관이야. 정성호한테 시켜갖고 바로 대통령이 발령내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누가 봐도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봉수석과 이진수는 최근까지 대검에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윤들의 핵심들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호중이라는 대선배이자 5선의 법무부 장관이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그 이진수가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인사를 해요.
대통령이 인사를 할 것이고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응? 대통령실도 또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혔냐라는 비판을 다 듣고 있대요. 인사 검증을 거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봉욱이 인사 검증을 거친 줄 아십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봉욱은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인사 검증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봉욱은 인사 검증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봐 달라.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에서 봉욱 민정수석 또 검찰 출신을 안겼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니까 지켜봐 달라 라고 지금 하나하나 지켜봐 달라. 그건 무슨 말이야? 마음에 안 들으면 자르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들면 다 자르겠다는 거야. 민정수석 그냥 너 내려와.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새로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의 인사가 있을 때 윤석열 라인 새끼들과 신윤, 친윤, 특수부 라인들을 먼저 속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검찰의 칼로 검찰을 도려낸다. 이의제의 전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 윤호중 장관도 여러분들 이번에 행안부 장관 지명되자마자 경찰국 폐지해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경찰국이 찬성했던 경찰청 사람들 얼마나 얍삽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이랑 나랑 예전에 경찰국 폐지하라고 집회한 적 있죠. 경찰국 앞에 가갖고 당장 경찰국 폐지하라라고 하면서 경찰국 집회까지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어떤 정보 얘기들이 나왔냐면 저 경찰국 들어가려고 줄 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출세하는 자리다. 저기는 출세 코스다라고 해서 서로 경찰국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찰 안에서는. 근데 정부가 딱 바뀌니까 경찰국 안에서 가장 먼저 경찰청 폐지하자 그러고, 그 당시에 경찰국 반대했던 총경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야비하죠. 알아서 벌써 경찰청 관계자나 경찰국은 폐지하는 게 맞다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판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실세 정치인이잖아. 정성호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도 정성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여태까지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크나큰 힘이 기둥같이 되어줬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성호는 실세예요. 실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꿈쩍도 못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안 좋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을 때릴 수 있지만 정성호를 때릴 수는 없어요. 실세 장관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윤호중도 5선의 완전한 중진 행자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어떤 사법부 개혁 여러 가지 개혁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베테랑들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런 우려, 그렇죠? 조국 혁신당과 여러 어떤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우려 있잖아요. 봉욱이 검찰 출신이 왜 또 민정수석을 가냐, 한 번 당하고 또 그런 걸 모르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을 해도 걱정이 안 돼요. 나만 그런가?
제가 무지성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자체가 법률가예요. 변호사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친명방송 무조건 실드네요. 그럼요. 무조건 실드죠. 저도 우려가 되는 거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혹시나 윤석열 때 검찰개혁 반대했던 사람, 여러 가지 김학의 사건도 있고,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심우정의 어떤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누구보다도 검찰에 가장 잔인하게 당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검찰이 앞장섰던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분이 아니고, 그러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성호, 봉욱 이런 사람들 검찰 개혁 이재명 대통령보다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저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가장 잘 압니다. 제 말 맞죠? 응? 야, 너 키스토 오늘 채팅하지 마라. 나랑 안 맞는다 오늘. 그렇지 않아요? 가장 당해본 사람이 저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잔인하고 저런 놈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은 칼이 필요할 때는 봉욱과 이진수를 썼다라고 생각해요. 봉욱과 이진수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 확실한 검증이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검찰에게 당한 거는 윤석열을 자를 수도 없는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 말 맞죠? 우리가 방송 내용에 좀 맞는 채팅을 하세요. 지금 홍장원이 왜 나와? 우리가 윤석열에게 진짜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맞은 거는 자를 수도 없는 자리에 중책에다가 윤석열 말만 믿고 임명을 하다 보니까 검찰 전체를 우리가 사실 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봉욱이 딴짓하면 그냥 내일부터 뭐 바로 즉시 자르면 되는 거고, 대검 차장도 그냥 즉시 자르면 되는 거고,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라인 애들 속아내고 새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번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검찰의 칼을 빌어서 검찰을 치는 이의제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자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도 검찰 출신 임명했다고 난리쳤는데도 또 임명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봉욱이라는 분은 단순히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라기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총장의 후보군이었어요. 생각보다 인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 이게 가장 여러분들 말이 맞지 않아요? 조국 장관님 훌륭하시고 열심히 검찰 개혁을 주장했지만 저들에게 저항의 빌미를 줬던 것 같아요.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들이 볼 때는 만만한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항의 빌미를 줬는데, 내가 무섭다는 게 이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꼭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다. 굳이 검찰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검찰에서도 어떤 반기를 들 수 없는 검찰 출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출신의 봉욱, 검찰 출신의 법무부 차관,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태까지 국정기획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이제는 너희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게 그 해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싸우지 않으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들을 배치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김용민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 하면 검찰개혁 물어붙이려면 뭔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저쪽에서 막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받아들여라. 응? 대검찰 선배인 정성호가 너희들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봉 민정수석도 검찰에서 이제는 이거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검찰도 더 이상 수사권 갖고 깡패짓 했던 시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항을 최소한 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검찰과 정부가 또다시 전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은 국정 동력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누가 봐도 지금 조중동도 정성호를 까지 못해요. 이번에 검찰개혁 라인이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민정수석,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의 이 인사를 보고 여기저기서 합리적인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명만 보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성호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강하게 기존에 있던 어떤 김용민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검찰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강해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를 수가 있나요? 장관도 여러분들 바로 그냥 날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인사에 꼬투리를 잡고 여기저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대통령실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하나 지켜보고, 좀 의심된다 그러면 당장 민정수석 교체해라라고 하면 되고, 당장 법무부 장관 자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눠 볼 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어떤 우려와 기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변호사고 검찰 개혁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윤석열 같이 천하의 띨박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피곤할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믿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고 응원해주는, 조은석 특검도 여러분들 얼마나 처음에 난리를 쳤습니까? 하나하나 조은석이가 과거에 무슨 특수부 파견된 검사다, 그 다음에 고검에다가 왜 거기에다가 캠프를 차리냐, 지나고 보면 어때요? 다들 신의 한 수잖아. 그쵸? 지나고 보면 다 신의 한 수잖아. 지금 조은석 특검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조은석 특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거야. 누가 봐도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을 내란 특검의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한동수는 유튜브나 방송 많이 나와갖고 이 사람의 검찰개혁의 의지나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나 다 알아. 그래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사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을 몰랐잖아. 근데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어. 그러면 조은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한동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은석을 선택합니다. 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검찰을 때려잡을 때는 윤석열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 특검, 이 법 미꾸라지를 상대할 때는 이 법무부 미꾸라지들과 상대할 수 있는 더 센 칼자루를 진 사람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봉욱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민정수석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믿어보면 생각보다 정광석화 같이,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 봉욱, 법무부 차관의 이진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부적절할 수 있어.
빨리 개혁을 해야 될 때는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 제 말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봉욱과 이진수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잖아.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가 골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학식과 어떤 덕이 어떤 겸지된 사람들의 개혁안보다는 빨리 검찰의 썩은 부위를 날려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의 4대 목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중수청 설치와 공소청 기소청 분리를 얼마든지 빨리 하려고 그러면 검찰의 내부 사정을 알고 빨리 인사를 통해서 새 정부의 검찰을 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인사를 해도 걱정이 안 된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그러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런 우려를 잘 듣고 검찰 개혁을 더 잘하겠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지켜봐 달라. 저는 그 말에 안심을 합니다. 오늘 땡명 방송, 집권 여당 방송, 한간에서는 왜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쉴드를 치냐라는 비판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내내 무조건 쉴드만 칠 겁니다. 저 아니래도 물어뜯을 새끼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을 때 이해가 안 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가 않아요. 대통령의 인사는 고유 권한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게 진정한 지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지성 지지했다가 이렇게 망쳤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욕을 하고 그런 얘기해도 좋지만 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 아니라도 물어뜯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믿고 다 이유가 있겠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목은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인수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힘겹게 지금 빠른 속도로 정권이 자리 잡아 갖고 있는 것들을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얘기들을 해갖고 윤석열과 비교가 되죠. 어떤 그 소통 불통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만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에서 까지를 못하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국힘당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라.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담을 굳이 왜 가냐? 거기 괜히 갔다가 도란프랑 오히려 정상회담을 못하면 그거 못했다고 또 난리를 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하라는 어떤 미국 방미로 해서 트럼프와의 단독 회담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제가 다 코치했죠, 뒤에서. 그 도란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정상회담으로 미국 직접 가서 도란프랑 만나셔라 라고 했더니 7월 말 도란프랑 미국에서 방미 협의가 거의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우리 미국 교포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계속 예산결산위원회의 어떤 예결위 회의를 보셨죠? 지금 이번 추경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힘당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결위 자체를 보이콧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 나눠준다 그러는데 예결위에서 추경 자체를 거부를 하면 지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한 겁니다. 왜냐면 딴 것도 아니라 무슨 개혁과제나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 어려우니까 추경을 해서 국민들 돕자라는 거에 대해서 국힘당이 무슨 낯짝으로 이것마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여는 들어왔는데 결국은 파행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입니다. 국힘당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어떤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열리는 것이고 정책 질의도 되는 것이고요. 예산도 다 통과가 돼요. 있든지 말든지 본인들 자유예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추경 예결위 질의가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뒤에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은 7월 3일 날 통과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알아요. 지네가 안 들어가도 뭘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들어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그런 거 지네도 몰라요. 지네도 지네가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국 법관회의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의견이 갈렸다. 한 달 만에 재개됐지만 빈손이다. 공지된 안건 7가지 중에서 수정 안건 5건만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됐다. 이건 뭐냐면요. 사법부도 지금 본인들의 결국은 검찰개혁 이어서 사법개혁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 안건 중에 진행 중인 판결의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 그 다음에 의견 표명이 필요하자. 근데 이번에 사실 오늘 전국 법관회의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 부결된 안건이 뭐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철회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라는 안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사법부 자체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개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칼날이 들어올지 몰라서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 성명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사실 타겟은 조희대였고 조희대가 왜 그런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를 그렇게 위기로 몰아들었냐. 이건 법관들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들이 잘못된 점을 그리고 조희대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사법부가 독립을 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디는 것인데 조희대는 사실 윤석열의 어떤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었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비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전국 법관회에서 조희대의 논란조차 결론을 못 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어떤 유죄 취재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속도, 이거는 누가 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쵸? 사법부도 내부로부터 개혁은 글러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도 반드시 외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부동산 대책 막 얘기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이번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6.27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잘 됐는지 못했는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잘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으면 돼요. 대부분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여러분들 실패한 이유는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보면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 그랬던 겁니다. 그쵸?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는 바람에
일관성 있게 그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서 빵 터지면 여기 맞고 여기에서 빵 터지면 저기 맞고 이러다가 하다가 시장의 속도보다 정부의 정책이 뒤늦게 따라가면서 뒷북치기에 행정정책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이 정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재명 정부의 각종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전 정부나 다른 어떤 정부에 비교했을 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은 이정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양수산부 이전을 해수부는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더니 왜? 당장 하세요. 12월까지.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건물 지으래요? 임대하세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준영도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은 한번 뱉은 말은 지킨다는 이 인식이 있어요. 지금. 지금 인식이 시장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경찰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재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실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정책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이 한번 뱉은 말은 그냥 시장 떠보기용이나 아니면 반응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실천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6억 원 이상 이거를 아무리 비판해도 시장은 예전같이 불신하지 또 이렇게 하면 저것들 또 바뀔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은 윤석열이나 저런 머저리 같은 새끼들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학 연령을 5살로 한다 그랬다가 바로 접고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한다 그랬다가 바로 접고 이런 정부의 신뢰 없는 정책이 결국은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면서 결국은 불신이 야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어떤 좋은 정책이겠죠. 대출을 규제해갖고 어떤 갭 투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투기성 어떤 그런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좀 얘기할게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그 여기저기 말들이 좀 많은데 뭐 경제계 우려해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저번에도 제 방송에 들어와갖고 상법 개정안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면 하신다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통과시킨다 그랬죠.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의 우려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수정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그러니까 재계가 우려를 표한다. 이거는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 일단 스톱을 시켜요. 일단 보류를 시켜갖고 일단 연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시행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과거같이 재계가 우려하고 반발이 심하다 그래갖고 그 법안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재계가 우려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통과시킨 다음에 얼마든지 수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시행 후 보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가장 재계에서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오너 일가들이나 주주들의 배임죄가 굉장히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하는데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어떤 재계의 목맨소리인데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통과시키고 봅시다. 통과시킨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시행해 갑시다. 이게 이재명표 사실상 행정력과 추진력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든지 뭐 좀 통과시키려면 저쪽에서 이익 집단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또 수정해갖고 통과시키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누더기법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맨날 여기 목소리 들어주고 저기 목소리 들어주다가 누더기법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아니다. 상법개정은 이거 재개의 우려도 알고 있다. 경청하겠다. 필요하면 수정하겠다. 그러나 선시행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어떤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고소고발이 어떤 그 경영 주체들에게 남발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떤 그 열린 자세로 상법 개정안이 불가피하게 우리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미루는 건 안 하자는 거다. 무조건 우리는 할 것이다. 이게 언제 처리가 되냐면 경제계가 얼마든지 우려를 하는 건 다 받아주겠다. 일단 통과시켜 보자. 이게 데드라인이 7월 3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7월 3일날 아마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에 오늘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로 하려고 했는데 야당에게 일단 하루의 시간을 줘서 7월 3일날 상법 개정안 김민석 총리 인준 다 처리한다라는 방침이니까 국힘당은 계속 김민석 총리 뭐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법사위원장을 달라.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상법 개정안 처리, 그 다음에 총리 인준 3일날 다 할 예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도라이들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예, 민주당 얘기. 예, 나피서. 저는 오늘부터 나피서라고 부릅니다. 예, 웰빙 농선. 아주 쾌적한 로텐더홀. 로텐더홀이면 여러분들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쾌적한 로텐더홀에서 고급 김밥을, 유명 김밥입니다. 이거 압구정동에 있는 김밥이래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거 되게 유명한 김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압구정동에서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래요. 유명 압구정 김밥을 처먹으면서 스타벅스 커피 처먹고 선풍기 앞에 틀어놓고 국회 밖은 떼학볕인데 고급 텐트를 치고 아이고 화보 찍냐? 화보 찍어? 응? 아니 국회 밖에선가 하든가 화보 찍냐고. 응? 나피서 나 이거 보면서 야 참 이거 왜 할까요? 나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나피서가 이거 왜 할까요? 응? 사과 주스에 웰빙 김밥에 까르띠에 시계에 참 스타벅스 커피에 선풍기에 로텐더홀 쾌적하고 응? 이거 왜 할까요?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 나가서 나는 뭐라도 했다. 근데 왜 하필 저런 걸 할까요? 오늘 김어준 총수 말대로 지금 국힘당은 할 게 없어요. 뭘로 투쟁할 건데? 김민석 물러가라? 여론이 더 높은데? 예전 같으면요. 만약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한 달도 안 된 정부잖아요. 한 달도 안 된 정부를 뭐 물러나라 이런 거 못 하잖아.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머리 짜내는 게 로텐더홀에서 텐트 치고 투쟁 농성하겠다. 김민석 물러가라. 아니 할 게 없잖아. 응? 이재명을 깔 게 있어요. 뭘 깝니까? 응? 그렇다 그래갖고 국힘당 애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대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 당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정도로 국회 그러니까 총선에서 망하고 진해당 배출에 윤석열 탄핵당하고
내년 지방선거인데도 무서울 정도로 안 바뀌어요. 대박인 거예요,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죠? 거기에 친윤의 송원석이가 원내대표가 다시 출마를 해갖고 당선되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하고 허건날 비상이야. 비대위원회 누군지 아십니까? 박덕흠, 조은희, 탄핵 반대했던 애들이 비대위원. 어우,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놀랄 정도로 안 변해요. 조금이라도 변하는 척이라도 좀 할 줄 알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안 변합니다. 대박이에요. 그냥 포기한 정당. 지금 도로 친윤당 된다고 하면 지네가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아요. 깜짝 놀랍니다. 하든지 그대로예요. 그런 거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야당복이 있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대통령님 정말 야당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야당복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진짜 이렇게 진짜 야당복 있는 민주당.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국힘당을 해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대로 납두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국힘당을 물리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또 이걸 정치권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올인을 하고, 민주당은 개혁의 중심에 있어서 올인을 하고, 국힘당 저렇게 냅두면 그냥 알아서 소멸될 놈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굳이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고 하면서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헌재 심판을 가면서 괜히 저쪽을 동정론으로 하고 저쪽 지지층 결집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무섭도록 안 바뀌는 정당은 그냥 냅두면 자멸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놈들을 어이없고, 진짜 여러분들 보면 야당복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복도 있어요. 그냥 국민 밉상이에요. 김건희, 윤석열. 누가 얘네들을 여러분들 응원을 하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매를 벌어요. 제가 보면 국힘당도 매를 벌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알아서 매를 법니다. 진짜 매를 벌어요. 윤석열,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해 줄게요.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한테. 제가 여러분들 조은석 특검이 여러분들 많이 처음에 우려를 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캠프를 차렸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거기에 어떻게 그 박세현 고검에 검찰에다가 그걸 차리냐. 야, 지금 생각하니까 고검에다가 차린 건 신의 한 수잖아. 왜 그러냐면 밖에다가 캠프를 차리면요, 검찰 안에서의 정보들을 얻을 수 없고 접속 자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움을 할 때 장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싸우는 거래요. 아니, 전쟁을 할 때 장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자기가 그 전장이 가장 익숙한 전장에서 싸움을 할 때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하 주차장으로 온다 그러니까 막아버리고, 지금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검찰청 안에서는요, 중요한 사건 자료나 그런 것들을요, 특검이 볼 수가 있대요. 연결돼 있으니까. 무슨 말이,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검찰 내부 자료를 고검에서 인계를 받았잖아. 근데 이걸 외부에서 하면 그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된대. 근데 고검 안에서 어떤 검찰 수사 자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검 안에는 수사 자료가 다 있다는 거야. 고검의 수사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굳이 해갖고 수사 자료 요청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
뭐죠? 김건희 특검 같이 광화문 빌딩에다 해놓으면 고검의 수사자료 요청만 해도 오는데 꽤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야. 왜? 고검에서 지금 검사들이 파견됐잖아. 자기네들 수사자료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접속, 그 사람들은 아이디까지 다 있잖아. 클릭해갖고 접속하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건의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응? 그렇잖아. 검찰 내부망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 아니면 접속을 못 하잖아. 그리고 밖에서는 그게 접속이 불가하잖아. 근데 고검에서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잘못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한테 일요일 9시에 나오라 그랬잖아. 안 나온다. 그래? 근데 윤석열이가 7월 3일날 이후에 출석하겠다. 그래? 조은석 특검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한 번 출석 안 해갖고 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수가 있으니까 딱 이러잖아. 두 번째 출석 요구할 때 안 나오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출석 날짜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나와. 그럼 1일날 못 나와? 알았어, 너 한 번. 그러면 자기네가 며칠날 출석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부를 때 나와. 안 그러면 체포할 거야. 이거 뭐냐면 조은석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사건을 여러분들 범죄화 시켜갖고 사실상 이 범죄는 다 알고 있죠. 왜 이 사람들 우리도 아는데 안 그래요? 이런 노련한 검사들이나 특검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도 윤석열이가 왜 계엄을 일으켰고 어떤 짓을 하려고 그랬고 다 알아요. 이거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이 아무리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인 거 다 알잖아. 특검. 그럼 뭐야, 이 새끼 제대로 잡아야지. 그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들, 그러니까 뚫려 있는 구멍들을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를게. 너 안 나오면 영장 청구해. 보면 윤석열은 지금 빌드업 당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이 딱 얘기합니다. 이번 주 안에 불출석 시 이번 주 안에 부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7월 3일 이후에 출석한다 그랬잖아. 근데 특검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 안에 불출석하면 영장 청구 치겠다는 건 뭐예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친다는 거야.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친다는 거예요. 4일이나 5일 날 너 나오라 그래갖고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영장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에서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들 확보했대요. 공수처에서 평양에 무인기 띄운 거 방첩사 보고서가 있답니다. 발견돼서 그 드론의 실전 전단 투하 내용까지 다 있대요. 공수처가 평양 무인기 방첩사 보고서를 압수를 해갖고 이거를 특검에다가 넘긴다고 합니다. 그건 뭐죠? 이게 외환죄죠.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방첩사 군사정보실은 전군 대상 군사훈련, 군사작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요 부서인데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기록은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이거는 외환죄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은석 특검에게 윤석열 제대로 걸렸죠. 말만 하지 않아요. 제가 조은석 특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변호인단이 계속 수사 방해한다라고 계속 경고했잖아요. 특검이 말만 하지 않아요. 내란 특검 윤석열 측 수사방에 수사 전담 경찰 3명 파견을 요청을 해갖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버렸어요.
윤석열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 총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해서 경찰 3명을 파견 요청을 해갖고 너희들은 요 사건만 해라. 그래서 박 특검보가 박총경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했다라고 해서 지금 변호인들부터 이제 조지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죠. 잘못 걸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이 새끼들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 자료도 없고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윤석열 혼자 주둥이로 했잖아요. 계엄 후에 유령 선포,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요, 계엄 선언한 뒤에 작성했대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계엄 선포문이 2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충 만들어 놓은 거 선포한 다음에 혹시나 위법한 사안이 있나 계엄 해제된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는 거야. 다시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거 다 지금 다시 밝혀졌다. 한덕수 새끼도 다 걸렸고 지금 특검이 수사 대상을요,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윤석열이나 군인들만 조지는 줄 알았죠. 특검은 이번에 나란 특검 잡자마자 국무위원 정진석 의야,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에 이상민, 그 다음에 국민의힘 수사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죽은 거죠. 저것들이 할 게 없어요, 국힘당에. 그러니까 저런 피서 캠핑, 피서 농성, 웰빙 농성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무회의 소집 요건이 안 되는데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윤석열 직권남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철회하기 전 윤석열실이 추경호 그 당시에 원내대표와 나경원 등 국힘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나경원이가 이걸 알고 농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쵸. 나경원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통화했다는 사람이 추경호와 나경원 뭐 몇몇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미 이런 것들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검이 또 뭐를 하고 있냐,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모풀선 원점 타격, 진짜 이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진짜 이것도 다 하고 있고 노상원 수첩은 이미 확보해갖고 다 하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의혹의 경우 좀 신중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추측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측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리 적용도 외환죄, 전쟁 뭐 그래서 외환 혐의 입증을 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전반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면 군 합참, 그 다음에 드론 사령정부, 그러니까 여태까지 박세현 고검이 압수수색한 것만 갖고 있었잖아. 직접 압수수색을 한대요. 특검이 직접 합참이랑 국방부, 그 다음에 드론 사령부 이런데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외환죄의 증거를 확보한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검이 합참이나 드론 사령부를 압수수색을 딱 나갈 경우에 윤석열 외환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론 사령부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증거들이 나와요? 북한의 무인기를 도발의 목적으로 정말 날렸냐, 그걸 하는 것이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특검이 여기서 얼마나 꼼꼼한, 여러분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들으신 분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대요. 특검이 어디까지 또 수사를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이가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대요. 이거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 박한수 전 육참본부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가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이 김용현이 합참 이거라서 진짜로 너 2차 계엄 선포도 해라, 이건 내란이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는 잘하죠. 조은석 특검 너무 잘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볼 땐 조은석 특검 지금까지는 100점이에요. 하지만 조은석 특검이 검찰을 조사하냐 아냐가 저는 조은석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내란 혐의에 가담돼 있는 검사들을 조지냐 안 조지냐가 저는 조은석 특검의 진정성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뭐 윤석열 외환죄 지금까지 열거되는 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은 조은석 특검에 박수를 치지만, 진짜로 조은석 특검이 170일 안에 내란에 개입돼 있는 검사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분명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가 통화하고 비화폰을 쓴 내용들이 있고, 저는 반드시 검사들을 조은석이 잡냐 안 잡냐가 저는 조은석의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힘당 안에서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진짜 윤석열은 왼수다.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지가 아직도,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죽을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가 없대요. 뭐만 하면 안 나간다, 뭐가 하면 거부한다. 그냥 스스로 매를 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중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이렇게 뻔뻔한 인간도 없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은요, 진짜 김건희 아마 살 떨릴 겁니다. 김건희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본대요. 아니, 김건희 특검. 대박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김건희, 최은순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미 확보를 했대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개 사건 외에도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관련 계좌 포괄 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3부 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16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 커지냐면, 3부 토건 주가 조작은 여러분들 단순히 김건희만 걸릴까? 아니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원희룡뿐만 아니라 국힘당 정치인들 다 걸립니다. 이게 다 걸려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탈탈 계좌 털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 얘기 하나만 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지금 북한과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현관에서는 제2의 이란이 될 것이다. 북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폭격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이 돼 있어서 러시아와의 전면전이에요. 제가 아는 도란프는요, 계속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기류가 있냐면, 이제는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으니까 핵 동결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핵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더 이상 북한은 핵 확산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핵 동결로 이 갈등을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